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가 번복하면서 투자자들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 급락에 이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이렇게 기대되고 또 장중 흐름은 그것도 가능할 때 됐습니다만 끝내 장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3대 지수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는 1% 넘게 또 S&P 500은 0.7%, 그나마 나스닥은 0.18% 소폭 하락에 마쳤습니다. S&P 500은 장중에 한때 고점 대비 10% 넘게 떨어져서 기술적 조정 구간 진입 이런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어쨌거나 계속해서 시장이 생각만큼의 반등이 잘 나오지가 않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언이 시장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습니다.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미 수출 전기요금 할증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적인 25%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또 온타리오주에서는 전기요금 할증 중단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중하고 또 그래서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25% 추가 이 부분도 이렇게 철회하는 듯한 양상. 굉장히 지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전일 뉴욕 증시 급락 영향으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면서 점차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코스피가 1.2%, 코스닥 0.6%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유리기판, 또 로봇 관련주 개별적인 호재와 함께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장세, 또 눈치 보기 장세, 변동성 굉장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에 더욱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자칭 가상자산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결정했고 또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인 시장 진단 코너를 통해서 향후 가상화폐 시장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조치에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위협 강도를 높이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던 시장은 장 막판 캐나다가 미국 위협에 꼬리를 내리고 또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도 커지면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 드라마의 시장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커진 데다가 어제 시장 급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면서 주식시장 급락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결국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가 1.14%로 크게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5%, 0.18% 내렸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약해졌는데요.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모두 1% 넘게 올랐고요. 나머지 애플과 알파벳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어제 급락했던 테슬라가 오늘은 4%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메타와 브로드컴은 각각 1.29%, 3.06% 뛰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슈가 됐던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 수출 전력의 25%의 추가 할증률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보복 조치로 캐나다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내세워 협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만일 전기요금 외에도 미국 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이 강하게 위협하고 나서자 캐나다는 전기에 대한 25% 할증 요금을 보류하겠다고 꼬리를 내렸고요. 이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계획을 재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밤사이에 관세가 부과되었다가 취소되었다가 반복하면서 시장의 혼선만 더 키우게 된 상황이죠.
이어서 오늘 공개된 지표도 시장 투심을 살리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1월 구인이직 보고서는 전달 대비해서 완만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고용시장의 둔화 흐름을 바꿀 정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1월 구인 건수는 774만 건으로 직전치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고자 수는 160만 건으로 직전달 대비해서 소폭 줄어들었고요. 채용 건수도 539만 건으로 비교적 적은 수를 유지하면서 해고자 수도 줄어들지만 채용하는 회사 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 구인이직 보고서는 매우 후행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트럼프 정책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 지표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낙관론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 나왔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낙관 지수는 100.7로 지난달 대비해서 2.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구체적인 항목들은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불확실성 지수는 104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요. 또 고용과 투자를 늘리게 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줄어든 가운데 기업들 중에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은 경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관세 정책에 따라 최근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하락세가 가팔랐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인데요.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6%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가 4개월내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다만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데다가 관세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66달러, 69달러 선에서 마감됐고요. 또 금값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오늘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로보택시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또 유일하게 미국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한 이후 빠르게 영토를 넓혀왔는데 이번엔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베이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자사 앱 이용자 중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이용을 제한하고 이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웨이모가 시작된 곳이자 본사가 위치한 실리콘밸리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웨이모는 2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 운행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베이 지역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고 운행 건수는 주당 20만 건에 달하는 데다 미국에서 현재 상업 중인 유일한 로보택시입니다. 현재 제너럴 모터스가 백기를 든 로보택시 시장은 웨이모와 테슬라, 양강 체제로 굳혀져가는 분위기인데 웨이모의 기업 가치는 우리 돈 62조 원으로 평가받으면서 미국 전통 완성차 업체 큰형격인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만큼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벤츠가 중국 라이다 기술 개발 업체인 허사이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카를 개발하기로 했다 전하면서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오랜 기간 고심했지만 결국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이유로 도입을 결정했다 덧붙였습니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델에 중국산 기술을 사용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허사이는 미국에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외된 적도 있는 터라 벤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인데요. 특히 지난해 수익이 30% 고꾸라졌고 올해 실적 전망도 내리막을 걸을 수 있다 우려를 내비쳤었는데 여기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까지 겹쳐 생존 전략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만큼 이번 결정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요즘 중국 기술 기업들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인공지능부터 로봇까지 미래 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엔 샤오펑이 테슬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기차가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인데요.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최대 1,000억 위안 우리 돈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샤오펑은 이미 5년 전부터 휴머노이드 개발에 조력해왔고 당시 아이언이라는 이름의 시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도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기술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샤오펑은 이미 자사 전기차 공장 생산 라인에서 휴머노이드를 활용해 기술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용 휴머노이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고 이후 사무용과 가정용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닛산 자동차의 우치다 마코토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여간 회사를 이끌며 반짝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급변하면서 실적 악화로 경영난을 겪은 데다 특히 혼다와의 경영 통합 논의가 무산되면서입니다. 닛산은 이달 말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우리 돈 8천억 원이 육박한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혼다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고 있어 어려운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용기자의 신문은 닛산이 경영체제를 쇄신해 재정비를 도모한다며 혼다와 경영통합 협의가 깨졌지만 재협의 타진을 검토한다 전했고요. 다만 사회이사 8명은 유임하고 최고 재무 책임자도 바꾸지 않아 새로운 경영체제가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우리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2차 전지주 관련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2차 전지주와 관련이 깊은 테슬라의 주가가 15% 넘게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4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조치와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도 크게 악화됐는데요.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에서 지난 1, 2월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약 70% 급감한 상태죠. 이처럼 테슬라가 계속 흔들리자 우리 2차 전지주들도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율촌화학이 6.14% 하락했고 알맥 5.37%, 대진 첨단 소재와 에코앤드림도 4% 넘게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도 4.5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원전주에도 냉기가 돌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 1월에 MOU를 맺은 원자력 발전소 수출 동맹이 불과 2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민감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하는데 그 이유로는 국가안보와 테러 지원 등이 있으며 미국은 현재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민감 국가로 분류된다면 원전을 비롯해서 에너지 등 기술 교류 전반이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당장 원전 협력에 있어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비롯해 원전 수출 때마다 회방을 놨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한수원과 수출 협력 합의를 맺었는데 그 바탕이 됐던 약정이 민간 국가 분류 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현대건설 5.29% 하락했고요. LS일렉트릭과 한전기술도 4% 넘게 빠졌고 GS건설과 S&T에너지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파랗게 질린 증시에도 어제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유리기판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시생산 라인 가동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달 중으로 최종 설비 검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은 기존 산업 지형을 바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진 전 세계에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 업계에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상용화 대량 생산의 중요 척도인 시생산 라인을 국내에 구축한 건 삼성전기가 처음인데요. SKC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시생산 라인을 구축 중이죠. 또한 삼성전기는 코닝, YMT 등과 만나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도 선제적으로 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이노메트리가 상한가 기록했고 피롭틱스는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소재인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협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0.16% 시세 분출했고요. YC캠 7.22%, 태성은 6.36%, CNG하이테크도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도 연이어서 강세 보였습니다. T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대규모 물류 자동화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는데요.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 및 솔루션 개발 역량과 T로보틱스가 쌓은 중대형 AMR 개발 및 공급 경험을 결합해서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물류 자동화 로봇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등에 최적화된 로봇을 선보이면서 관련 시장을 선제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T-로보틱스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클로봇 13.93%, 오늘 E&M도 13% 넘게 올랐고 신성 델타테크 9.16%, SP 시스템스가 7.83%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때문에 덩달아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앞선 뉴욕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얼마나 쇼크를 받을 것인가 우리 시장 체력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었죠. 시장 우려대로 하락하긴 했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이 예정돼 있어서 추세를 바로 돌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관세 충격에 시장이 어느 정도 맷집을 키워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1.3% 하락해서 2,530선이었고 코스닥은 0.6% 약세였습니다. 양 지수 한때 2% 넘게 밀렸지만 소폭 말아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3,6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지난 2거래일 동안 8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며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2,4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도 코스피보다 선방했습니다. 외국인 46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덩달아서 개인도 49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만 홀로 871억 원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약세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투톱,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으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폭락에 덩달아서 2%대 약세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만큼 하락폭도 컸습니다. 3.42% 하락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과 기아는 상승불 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가 2,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오롱 티슈진 장중에 신고가 돌파하더니 5% 상승 마감하면서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보사 미국 승인을 목표로 재도약을 준비 중인 가운데 다음 달 열린 학회에서 임상 이상 이후 추적 결과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히자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었습니다. 환율은 또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30전 올라 1,457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경기 침체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었습니다.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상승폭을 키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철회 방침을 밝히자 다시 레벨을 낮췄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52원입니다. 다만 관세 정책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는 만큼 오늘 외환시장 변동성 높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매도 관련 증권가 보고서 정리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선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방산이나 조선업종이 타격을 쓸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었죠. 그런데 KB증권은 그간 주가 상승보다도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와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대기 자금으로 볼 수 있는 대차 잔고를 분석한 결과 화학과 철강, 건설, 기계, 조선, 방산우주, 운송 등 10개 업종에서 대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공매도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KB증권은 팬더멘털이 받쳐준다면 공매도 재개를 전후해서 잠시 조정은 있어도 이를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계와 조선, 방산, 우주, 운송은 최근에 이익 전망이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차단차 잔고 증가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고 매출액 전망치가 상향된 종목을 추렸는데요. 현대로템과 HD 현대마린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우려되는 부분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도 참고해 보시죠. 일정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세입니다. 오늘 낮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철강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오히려 국내 가격보다 미국 내 유통 가격이 훨씬 높아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개최되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로봇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현장 시범 투입 소식에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진 상황인데요. 어제는 라운테크와 클로봇 등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흐름 살펴보시죠. 우선 코스피 5종목입니다. 오늘은 S오일이 2.3% 상승 출발했습니다. 61,600원. LGU 플러스가 0.38% 상승하며 현재 프리마켓 거래가 1,490원으로 집계됩니다. 제일기획도 0.34%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7,480원입니다. 한편 롯데쇼핑 보합이고 코오롱인더가 0.31% 약세로 3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 5종목 보시면 YG엔터테인먼트 1.79%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62,400원입니다. SFA가 0.41% 오름세로 19,640원에 거래되고 있고 동국제약이 1%가량 상승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5,440원. 컴투스가 0.48% 오르면서 4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골프존은 보합으로 59,700원입니다. 여기까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죠.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 유입 여부가 중요하겠는데요. 수급과 환율 체크하시면서 시장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반등해주나 싶었는데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 뭐 트럼프 정책, 관세 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참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갈피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예. 벌써 지금 우리 8시에 시작하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벌써 몇 차례 들으신 용어가 오락가락 갈팡질팡. 예. 그야말로 락락팡팡입니다. 락락팡팡. 아니 근데 어제 일어난 해프닝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캐나다산 관세를 추가로 25%면 50%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온타리오 주지사 화나죠. 예. 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또 캐나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없던 일처럼. 전기료 할증은 네. 또 보류한다 이런 식으로 네. 나오니까 또 그런다고 금방 또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시장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이 앞으로 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관련한 그 의사결정과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막 그렇기도 하고 아 참.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지금 보면은 시행된 것도 없고 철폐된 것도 없고 계속 지금 뭐 유예 상태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약간 네. 이런 거잖아요. 사실 테슬라가 그저께 15%면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증시에서 하한가였는데 옛날 예전 언제쯤 얘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5% 빠졌으면 그 다음 날 뭐 많이 기대하면 절반 8% 그래봐야 낮아진 레벨에서 8% 해봐 뭐 7% 해봐야 뭐 절반도 안 됩니다만 그 정도는 기대해야 되는데 겨우 이제 3% 반등이고. 네. 제레미 시갈 교수는 아예 그렇게 얘기하네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우 전쟁의 어떤 휴전 협상 소식이 좀 이렇게 들려오고 그나마 캐나다 전기료 뭐 설왕설래가 좀 저렇게 좋게 마무리돼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은 굉장히 또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 제레미 시길 교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상방론자잖아요. 어지간하면 좋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분이 걱정할 정도니까 참 그러네요. 시장 참. 그래도 어제 우리는 선방한 거 아닙니까? 뭐 어제도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그동안 좀 못 오른 만큼 하락하는 폭도 좀 제한적이다. 그런 것 예.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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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경기 지표 나오니까 또 하나씩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오늘 김인전 투자자문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일주일은 평상시 시장 흐름하고는 또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랄까요? 이제 시장과 트럼프가 따로 놀다가 이제 서로 이제 드디어 중간에서 만나려고 이제 합을 맞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는 나름대로 계속 시그널을 줬었는데 네. 어떤 방향을 근데 시장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금 아전인수격 해석을 좀 해왔었던 게 예. 분명히 있었고 이제는 제가 늘 계속 한 달째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관세의 진심이다. 네. 예, 제가 글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장도 드디어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하루만 말씀드렸지만 그 차트를 밑에 날짜 지우고 이렇게 보면은 한 네. 3년 차트 같아요. 3년 차트요. 예, 3년 어제 하루간에. 예, 어제 하루 미국장 보면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걸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좀 이걸 밑에 딱 지우고 나면은 아마 3년 정도의 흐름이 어제 하루 만에 나타나는 듯한 느낌.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확실하게 지금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제 정책 불확실성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시장이 그 사이에 해석해 오던 그런 방법, 시장을 보던 투자 문법에 익숙해 있던 것들이 지금은 다 깨지고 있잖아요. 네. 이전 잣대로 다 보면은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좀 더 생각도 유연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맞춰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뭐랄까요 대결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하다가는 상당히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뭐 자산별로 아니면 또 보면은 유럽은 네. 괜찮고 중국도 괜찮았고 미국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좀 나라별로도 좀 수익률을 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산 군으로 예. 보면은 그 사이 이제 버티든 어제는 이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주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자산군 내에서 다 흐름이 다 마이너스권이 좀 심했고요. 다 그나마 미국 이건 제가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이 가장 좋았고요. 네. 왼쪽이 금입니다. 그다음에 원자재고요. 제가 좀 잘못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세계 주식과 그 원유가 좀 제일 안 좋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여전히 금을 포함한 그 소위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뭐 그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회피적인 그런 자산들이 좀 한 주간 양호했었고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 원유와 세계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다.
결국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실하게 나타난 거다. 특히 이제 미국 경기 둔화가 의미가 된 거죠. 왜냐하면 세계 주식의 70%가 미국이니까요. 근데 우측에서 그 미국 그런 세계 주식 안에서도 구분을 쭉 해보면은 맨 왼쪽으로는 여전히 좋은, 아까도 했지만 어제 빠지는 장에서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고 우리 시장에서 얘기했듯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도 여전히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중국과 유로존은 여전히 좀 플러스권을 좀 잘 보였고요. 우리나라는 딱 한 중간 조금 아래쪽 그 약보합 정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어제까지 포함하면 더 빠졌죠. 그래서 거의 3% 넘는. 그래서 고점 대비로는 S&P 500도 어제 살짝 그 소위 기술적 조정,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100은 이미 확실한 조정 영역에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정확히 일주일 사이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싸늘해졌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들도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자금을 좀 다른 쪽으로 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과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내는 글로벌 큰손들이 많아졌다는 걸 투자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유럽도 살짝 좀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따 보겠지만 그 저겁니다. 그 다음 주에 네. 되게 중요한 지금 유럽을 끌고 가는 거는 독일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아예 그 차부터 보시면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요즘에 이제 월가에서 재미있는 소위 그 주제어 네. 보면 트럼프 역설입니다. 트럼프의 역설. 예, 트럼프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 같은 거잖아요. 네. 트럼프가 우리만 잘 살 거야. 너희들한테 이런 표현 좀 돈 뺏어서 이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제가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도둑처럼 우리 돈을 다 빼갔잖아. 그러니까 우린 다시 가져올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의 지금 로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이러니에서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정반대로 미국이 지금 타격을 바로 입고 있고 예. 반면에 유럽과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고질병 예.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합심해 갖고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을 아이러니에도 트럼프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역설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대표적인 고질병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EU라는 데가 상당히 둔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돈을 펑펑 쓰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이태리나 프랑스나 뭐 남북국가들이나 근데 반면에 독일이 엄청나게 짠돌이처럼 지내왔었는데 예. 이게 미국이 때리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드디어 바뀐 거죠. 그래서 2009년에 만들었던 독일 헌법의 균형 재정 준칙이라는 게 사실 독일 헌법 안에 있는 거거든요. GDP의 0.35%까지만 재정 적자를 허용하겠다. 네. 그걸 풀게 만들어준 게 트럼프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죠. 어허. 사실은. 그래서 때리다 보니까 지금 독일 국민들도 다 일치단결해갖고 이것을 좀 지원하게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요게 지금 한 주 정도는 좀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주 화요일, 네. 그러니까 3월 18일입니다. 예. 지금 독일 헌법 개정과 관련된 투표가 그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은 좀 뭐랄까요, 정중동이겠죠.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저기가 조기 총선을 했긴 했는데 거기서 극우와 극자 두 정당이 많이 좀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의회가 열리기 전에 기존 사람들로 모아서 지금 이 투표를 좀 쉽게 좀 통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녹색당이 예. 이런 표현이지만 야지를 논다 그러나요? 오.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우리 다 반대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서 지금 변동성이 좀 생기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독일이 각성을 했고 유럽 내에서 돈을 가장 강하게 쓸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고 네. 아까도 봤지만 지금 상도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어도 손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벤츠라는 개별 기업이긴 하지만 유럽을 때리면 때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 미국이 손잡으면 유럽이 중국과 손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연대가 갈 수 있는 그런 트럼프 역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 이거는 우리가 보는 주식이나 경제 밑에 엄청난 큰 변화, 지각 변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막 처리되고 있네요. 벤츠가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중국 걸 쓰겠다. 그렇죠. 그냥 일개 기업의 결정이라고 보기보다도 저기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감지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마음들을 곳곳에 지금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우린 가야겠다는 마음들을 적어도 유럽 국민들한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또 트럼프의 역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독일 헌법 개정은 뭐 되는 쪽으로 지금 예상되는 거죠. 녹색당만 동의해주면 네. 뭐 무난히 통과가 될 거다 보고 그러면 대략 5천억 유로, 미국 달러로 5,140억 달러 뭐 이 정도 정말 대규모 금융이죠. 그래서 예. 이것이 인프라와 국방비 증액에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잘 봤지만 정부가 돈을 쓰면 네. 그 5천억 유로를 독일 혼자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눠서 하겠죠. 같이 합쳐서.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지분은 당연히 독일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재정 준칙을 열어주는 거니까. 네. 그 사이에는 지금 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음대로 썼다가 사법부인 헌법에서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헌법 개정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을 열어준다면 상당히 큰 적어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금 이미 환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뭐 트럼프 일기 때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제 트럼프 풋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재 수장이다 보니까 또 트럼프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오히려 좀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이전으로 좀 되돌아간 수준이고 또 비트코인도 사실 그 크립토 서밋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좀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 11월 4일 날 대선이 있고 당선 사실상 발표된 다음부터 주가는 시장이 갭 상승했었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리고 그때 최대 수혜를 다 지나놓고 보면 그 당시에 봤더니 한 달 지나놓고 봤더니 딱 두 종목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딱 2배 배 상승했고요. 100% 이상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한 60% 상승을 예. 했었습니다. 앞에서도 다 언급이 됐지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뭐랄까 너무 과도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보다 더 빠졌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9% 빠졌는데 어제 좀 올라서 요거 좀 축소했겠네요.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 이전보다 지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버린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도 한 60% 올랐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지금 한 20% 미만으로 좀 많이 한 15, 16 요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이 좀 뭐랄까 앞으로의 기대감을 너무 땡겨서 단기간에 가격에 반영을 하다가 이게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테슬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지금 트럼프의 아까 역설, 그러니까 세상을 미국 제외 나머지를 때리는데 그 외부로부터 날아온 화살을 온몸으로 다 맞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 뭐 이때 그때 때렸을 때 아이런데 한국 내에서는 노재팬 운동, 이제 그랬죠. 불매 운동이 막 네. 일어났었습니다. 네. 정확히 지금 테슬라가 그런 일을 전 세계에서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좀 반토막 나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테슬라 차량 반토막,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또 내지는 어쨌든 그 시민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그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는 단어가 요즘 생겼어요. 테슬라 테이크다운. 그러니까 뭐랄까 해체버리자, 제압하자 테슬라를. 테이크다운은 그건데. 네. 뭡니까? 이종 격투기에서 쓰는. 그러니까 꽉 누르는 거 위에서 잡아뜨리는 거. 잡아뜨려서 꽉 눌러갖고 이렇게 예. 제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압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는 얘기가 운동가처럼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서 활동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지의 그러한 그 수장으로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표적이 되면서 테슬라 나머지 주주들은 또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머스크를 사실 좋아해서 지금 테슬라 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머스크의 행보가 머스크 지지자들인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결코 썩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좋은 결과로 돌려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대리점 공격 그 시애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거?
지금 50개 주에서 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이래서 앞에서 시위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이란 표현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뭐 총을 쏘거나 돌을 던지고 이런 건 아니고 앞에서 피켓 시위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머스크의 행동 자체가 적어도 테슬라 주가에는 도움이 좀 안 되는 쪽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어떤 식의 자료 화면을 비춰주고 어떤 쪽에 약간 비중을 두고 멘트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 지금 저거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으로서 해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미국 미국민들이 대다수가 저렇게 막 혐오하고 반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렇게 외신 보면은 뭐 팍스나 CNN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보면은 저걸 참 진짜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미국인들도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가까이나. 그러니 세상이 완전 딱 쪼개져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그게 정치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저도 보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네. 게 맞는데 테슬라는 소위 우파한테만 차를 팔 수 있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양쪽에 다 네. 팔아야 되고 전 네. 세계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가 하는 행동이 테슬라의 그런 향후의 그런 움직임에 도움이 될 거냐는 아까 말한 도지 수장으로서 하는 행동과는 별개고 사실 그러면 테슬라 CEO를 자리를 내놓고 거기는 새로운 CEO를 만들어주고 나오든가 뭐 사실 이렇게 약간 선을 걷어야 되는데 이 영향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테슬라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이 두 스트롱맨의 저 상남자의 저 속도전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다. 뭐 연방 공무원들 자르는 거나 뭐나 할 것 없이 막 USAID 모든 원조 지원 파보니까 이렇게 황당한데 돈이 나가 다 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등등 하는 거에서 좀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발언들도 자꾸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은 이게 뭐야 싶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아직까지는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시장 안 보고 뭐 시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정도를 얘기하고 어제 또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네요. 뭐 어제 시장, 오늘 시장, 내일 시장 순간순간에 그냥 스냅샷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 아닌 말로 1, 20%더 빠진다. 또 베어 진영에서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오면은 과연 저 내년에 그래봐야 바로 내년에 또 중간선거입니다. 뭐 이런 거 앞두고 또 이렇게 뭔가 이 속도 조절 내지는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트럼프는 이번에는 진용을 제대로 굳혔다고 생각하는 네, 것 같고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한마디로 이제 그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 속도전에는 네. 그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있죠. No pain, no gain. 글쎄, 예.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네, 지난주 네, 의회 첫 연설에서부터 시작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시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아까 그 오픈 코멘트에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이 정도면은 반등도 나와야 되고 트럼프가 뭔가 좀 얘기해 줘야 될 거 하는데 이게 트럼프 푸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상황에. 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 대놓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고통을 겪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뭔가 변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감내하고 가야 돼라고 이미 지금 밑자락을 계속 좀 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뭐랄까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이 정도 빠지면 트럼프 푸시 과거 일기 때와 같으면 나와줘야 되는데 바로 반응하면서 그러지를 않는 걸 놓고 보면 트럼프가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나왔고 지금 트럼프의 지금 내각을 포함한 전체 진영, 이 미국을 이끄는 진영 자체도 이것에 정말로 진심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 대표님 표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관세의 진심이다, 찐이다처럼 시장 뭐 월스트리트의 금융시장의 뭐 다소 흔들림 이런 것들
별로 우리 정책 추진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찐일 수도 있네요. 전 진심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걸 그러니까 믿으면은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외면해 왔는데 예. 이제는 서서 이거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관세라든지 이제 정부 부채 때문에 이제 재정 지출 축소를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뭐 말씀 주신 대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재정 준칙을 완화하려고 하고 또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재정을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네. 이게 뭔가 흐름이 다들 이게 좀 반대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가 중국 먼저 보면 예. 중국이 지금 양회 뭐 관련해서 이제 이미 그 리창 총리가 그 주요 업무 보고 하면서 그 연설문에서 나왔던 걸 보면은 확실하게 뭐 지난주에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국도 한번 이거 바꿨다. 왜냐하면 네네.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자기 국민들이 흥청망청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꼰대죠. 검소한 삶, 뭐 이런 거 이제 엄청나게 실제로 그 뭐 공식 문서에도 나옵니다. 검소한 삶을.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검소한 삶을 주장한 거 이보다 더 검소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주요국들 내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예. 돈을 안 쓰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중국은. 네. 그러니까 이걸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처음으로 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그런 그 연설문 내에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냐를 놓고 보면 지금 보시면 검정색 선이 소비를 얘기한 것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1등으로 많이 나온 예. 단어가 소비 진작이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수출을 위해서 고품질 개발, 고품질 생산력 개발 뭐 이런 것이 주된 얘기였는데 특히 작년까지 이것이 좀 많이 내려왔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그 사이에 시진핑이 너무너무 싫어하던 방향을 정말로 틀게 시진핑 정도 되는 그런 연세의 그런 리더, 스트롱맨이 마음을 바꿀 정도로 이 상황을 만들어준 게 아이러니하게도 역시 트럼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했지 소비를 돌리지 않고는 중국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고집불통 중국도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이 또 트럼프의 역설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30년 내에 재정 적자 용인하는 폭 자체를 4%로 가장 높였고요. 예. 이것이 진행된다면 광의의 재정 적자는 한 10%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역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재정 적자 확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럽과 중국이 돈을 풀려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에서 일부 빠져서 유럽과 중국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다가 살짝 우리 한국에 좀 들려도 되는데 중국 가지 말고 살짝 좀 떨주고 가줘도 될 것 같은데 한국에 중국 들렀다 우리 오겠죠. 중국 들렸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을 때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좀 뭔가 성장 자체가 좀 경기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것도 감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인 둔화라는 거죠. 일시적인 둔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관세도 사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두 개의 조합은 우리가 말하는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사실 그 모양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R보다도 S가 더 언급되네요. 더 나쁜 거죠. 글쎄,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경기 침체 우려 정도였는데 이제 자꾸 스태그플레이션을 그걸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제 옆에 있는 아니,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다. 를 자주 소개하셨잖아. 말이 씨된다고. 제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좀 보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말씀 같아요. 주신 대로 사실 불과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는 그런 걱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물가는 높지만 성장도 좋을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경기 과열에 대한 오히려 소위 노랜딩, 뭐 이제 무착륙, 뭐 이거를 기대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설명드리면 파란색 선은 지금 미국의 실질 금리, 지금 미국 5년물 물가 연동체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팁스라는 거 아시겠지만 물가를 다 더해주고 남는 거 갖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빠르게 지금 실질금리는 내려오고 있고요. 그 얘기는 미국의 향후 장기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실질금리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라. 그게 그렇게 보통 네. 해석을 많이 하고요. 네. 반면에 지금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 네. 5년간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서 수직 상승해서 지금 거의 2% 중반 후반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아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성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지금 그 시장 주가도 그걸 반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2,554포인트,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2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54,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좀 반등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3.5%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가 194,500원.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42,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6만 6천 원이죠.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6천 원.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8,400원. 셀트리온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5,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좀 보합 예상되고 에코프로비엠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 에코프로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8,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좀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31만 3,5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휴젤 1.8% 상승 예상됩니다. 2%까지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는 33만 6천 원. 그리고 클래시스 0.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6만 200원. 파마리서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뭐 혼조세긴 합니다만 또 대형주 쪽에서 좀 반등이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시티그룹이었던가 리포터 하나 제목이 인상적이었는데 저 글로벌 디램 쪽 네. Winter is gone. 겨울은 갔답니다. 맨날 모간 스탠리가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온다 해갖고 우리 힘들게 하더니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왠지 우리는 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안 빠지거나 미국도 여기서는 단기 반등 나올 자리인데 어제 조금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래도 오르는 날 아닐까 생각하고 왔는데 오르는 김에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일단 환율이 그렇게 크게 안 오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은 조금 이따 더 한번 개장 이후에도 한번 짚어보고 네네. 지금 송 대표님 그동안에 이렇게 장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거 잘못하면 곧 빠집니다. 급락옵니다. 이 소리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누구도 강하게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송 대표님은 은근히 보면은 좀 강하게 보수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장은 도래했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겁니다. 이거 아직도 이 조정 내지는 하락장의 중간입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얼추 이 정도면은 해결은 됐다고 봅니까? 단기 반응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단기 반등 가능성은? 예, 이것이 그럼 아예 그 얘기부터 먼저 네, 드리면 네, 네. 예, 그 8번 차트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CNN 공포 탐욕 지수 그것이 보통 단기 반등을 이제 체크 또 단기 고점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네. 여러 한 7개 정도의 그러한 지표들을 이제 잘 버무려 갖고 만들어낸 차트인데 보시면 지금 그 극단적인 공포 수준까지 지금 도달이 돼 있습니다. 맨 우측 아래 보시면 제가 동글뱅이 지금 쳐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통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으면 보통 그게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그러한 신호로 역발상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동그라미를 여러 군데 지금 쳐놨는데 대략 이 정도 수준까지 극단적인 공포 수준에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지수가 반등하더라.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지난 한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발생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줬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걱정 네네. 그게 있는 건데 그것이 제가 박스를 쳐놓은 그 네모를 쳐놓은 그 기간입니다. 2022년도죠. 아하. 그때는 기조적으로 물가와의 전쟁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났던 거죠. 올랐다가 빠지고 하는데 고점은 계속 낮춰가면서 1년 내내 빠졌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번도 요 정도 한 10%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우상향으로 갈 거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는 맞고 지금은 반등 가능성 지금 상황에서는 뭐랄까 지금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줄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진짜 그거 하네요. 아래쪽에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그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오른쪽 제일 끝 빨간색 원으로 친 부분이 현 시점이고 맞습니다. 거기서 하나 왼쪽 지난번 야 저때처럼만 대준다면은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 또 했던 말 중에 지금의 증시 하락은 또 누군가에게는 또 큰 돈을 벌 기회를 준다 이렇게까지도 언급하시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바이더딥 소위 예, 저가 매수의 예, 기회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바로 있죠. 직전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친 저 구간의 성격이라면 이거는 뭐 또 뭐라고 할까 거의 뭐 눈 감고 한번 용기를 내부어서 들어갈 만한데 지금 네모로 박스 친 부분 같으면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장이 한동안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고민인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사실은 그렇지만 미국 가계를 포함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비중은 잔뜩 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이에 계속 늘려왔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좀 더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더 실어야 되나? 아니면 이 정도면 좀 빠져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긴 호흡에서 보면 매크로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네. 매크로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것이 결국은 미국의 소비죠. 소비가 뭐 GDP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중요하죠. 맞습니다. 70% 차지하고 특히 보시면 소비 여력이 우리가 늘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얘기했던 코로나 때 엄청 푼 돈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고 돈은 쌓여 있고 네. 초과 저축이 한 2조 달러까지 네네. 갔었다가 그걸 지금 다 써서 지금 완전 마이너스 구간으로 지금 진입했고요. 아 지금 가계 저축 상태가요. 예, 그러니까 소위 초과 저축을 흥청망청 많이 썼는데 신나게 썼는데 이제 그건 다 줄었다. 거기다 지금까지 나라에서 돈도 이제 안 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주면은 그 이미 바이든에서 다 예.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럼 나갈 돈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서비스 물가는 몰라 있는 상태고 대표적으로 늘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 담보로 사면은 이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사실은 미국이 가계가 되게 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절이 고정금리로 쫙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리 시장 금리 올라가도 나는 영향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그때 한 35% 이상 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지금 금리 6% 이상의 비중이 이게 지금 녹색선인데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자 부담이 3% 미만에서 6% 이상으로 고금리로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자 비용이 그냥 2배 이상 느는 사람들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미 갖고 있던 정부가 많이 줬던 저축된 돈은 다 써버렸고 그 반면에 이자 비용은 더 늘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상위 10%를 줘야 나머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좀 반등하나 싶었습니다만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기술적 반등 기대하셨던 분들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그래도 나스닥 전일 많이 떨어졌던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만 좀 아쉬운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투자자들 좀 관망이라든지 경계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일단 코스피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2,552포인트, 코스닥도 0.4% 상승합니다. 72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으로 53,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4% 상승합니다. 195,5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3% 상승합니다. 345,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오름세로 172,000원이고요. 현대차도 강보합권이고 기아는 보합이죠. 자, 그리고 네이버가 0.2% 소폭 상승하면서 213,000원이고 셀트리온 0.5%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지네요. 44,75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4% 상승하면서 67만 7천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4% 상승합니다. 지금 하루 만에 다시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 37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 0.8% 올라갑니다. 12만 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3%대 하락을 보여줬고 오늘 반등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HLB 0.38% 상승합니다. 78,700원. 에코프로도 0.5% 올라갑니다. 58,6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상승합니다. 3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닷새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삼천당자 강보합권으로 19만 4,100원. 휴젤이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3.8% 상승으로 34만 원권이고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1.68% 상승하면서 6만 70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클래시스도 하루 만에 좀 반등 보여주면서 어제 낙폭 좀 빠르게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켄바이오는 강보합권이고 코로티슈진 지금 약보합으로 4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건설 기계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대동기어가 6% 강세입니다. 24,7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대동도 3% 상승합니다. 12,200원 선 흐름 이어집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1.8% 상승하고 있고요. HD 현대 건설 기계도 1.9% 상승하면서 78,400원. 그밖에 다산 네트워크스, SY 스틸텍도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말고는 오늘 또 오랜만에 원전주가 약간 움직임 이어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2.5% 상승합니다. 26,175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BHI도 2% 상승합니다. 19,870원. 그리고 우리기술, 한전기술, 현전 KPS까지도 2%에서 1%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막 엄청나게 좀 테마라든지 섹터를 이루면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주가 그래도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T-로보틱스가 9% 강세입니다. 13,500원 선, 13,6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클로봇도 8% 강세입니다. 23,900원. 휴림 로봇도 5.7% 상승합니다. 2,305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폭 1%로 31만 6천 원. TPC도 1.9% 올라가고요. 라운테크 5%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이젠 R&M, KNR 시스템도 2% 이상 상승하고 로보티즈도 2% 상승 보여줍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지금 713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36억 원, 32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40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8억 원, 60억 원 순매도고 지금 외국인 선물에서 또 많이 파네요. 지금 2,000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5원 20전 하락하면서 1,45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지금 보니까 좀 상승폭도 축소가 됐고 또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뭐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 또 박스권에서 좀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유, 그래도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네. 미국장 빠지는데도 네. 외국인이 파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하니까 아유 어떻게 보면은 그건가 싶기도 하고요. 뭐 테슬라나 무슨 뭐 팔란티아 테크나 우리 수학개미들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 당분간 이 어느 정도 이 가두리 양식장의 경계는 정해졌나 싶기도 한 게 올라가봐야 우리가 지난 한 2월 정도에 봤던 고점 이제 밀려봐야 최근에 봤던 저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는 뭐 지수로 볼 것 같으면은 2,500 밑으로 갈 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2,600 위로 해서 2,700까지 탄력적으로 가기도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나아 보이고 간밤 졸트 네. 발표됐잖아요. 네. 고용 상황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미국이 침체 안 가고 네. 적당히 둔화되면서 시장이 네. 말씀드린 대로 좀 갖춰주면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돈이 쭉 빠져나오면서 이제 유럽과 중국 예, 제외한 예. 나머지 이머징 신흥과 이제 나머지 그 미국 제외한 선진국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방향성 자체는 그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둔화되면서 유럽과 중국에 돈 쓴 것이 우리한테도 수혜가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일부 둔화를 나머지 지역이 좀 뭐랄까 이렇게 메꿔주면서 다 같이 상향 평준화 되는 모습 그게 이제 베스트인데 제일 안 좋은 모습은 그거겠죠. 사실은 미국이 빠지면 이게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같이 내려가는 게 이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또 하나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고용이란 거는 가장 늦게 이제 움직이는 네. 방향성인 네. 작품이긴 예. 한데 제가 갖고 온 차트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구인구직 그 서비스 해주는 그 챌린저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 어디에서 이제 잘리면은 거의 소개시켜주고 예, 예. 하는 네. 여기서 챌린저에서 이제 소위 해고자들을 매주 발표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챌린저 근로자 해고 이게 녹색선입니다. 이것이 시차를 두고 미국의 공식 초기 실업 수당 청구 건수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 챌린저 근로자 해고 숫자가 먼저 움직이네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머스크가 네. 칼을 확 빼들어갖고 그래요. 자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방 직원들 자르기 시작하면서 저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이 연방과 연계돼 있는 사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미국에 한 1,000만 명이 예. 넘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일단 지금 줄이고 있고 사실은 아까 불확실성이 많으면 투자 안 하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투자를 미루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실업자가 생각보다 빨리 늘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어쨌든 징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시장이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랩업하면 미국이 둔화는 되되 그 급격한 상승, 그러니까 이런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런 침체로 가지 않고 적당히 소위 말하는 연착륙으로 가주면서 유럽과 중국이 그 자리를 메꿔주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미국이 여기서 폭삭 주저앉으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그러한 어찌 보면 기로에 지금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졸트만 하더라도 1월 7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이니까 1월 7 전혀 지표 영향을- 가지고는 네. 야, 나 그 뒷부분에 그거 했는데 그때는 바이든 탓이야 하면 되겠는데. 맞습니다. 이제 2월부터 나오는 지표는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오늘 밤에 나오는 CPI가 2월 CPI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3월 달로 이제 가면은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은 결코 좋게 나오지긴 어려울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미 실업자들이 조금씩 느는 게 아까 초기 실업 청구 건수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이럴 때 이제 뭔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좀 공격을 그러니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시황이야 장 끝나고 나서 4호 약방문 격으로 그냥 거기 맞춰서 쓰면 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이른바 뭐 R의 공포, 침체 경기 침체 아니면 S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판이면은 지금은 대표님 그러면은 CPI가 시장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는 게 낫습니까?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지금 상황은 딱 예측 정도대로 나오는 게 맞고 사실은 그보다 네네. 조금 낮이긴 더 좋죠. 낮아지는 게. 그러게요. 예. 높게 되면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FOMC가 또 그래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입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파월이 그나마 진정시킨다고 지난주에 그 어디에서 그 연설할 때 미국 경기 좋다, 나쁘지 않다 얘기를 했는데 파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쁘다고 얘기하면 이 상황이면 금리 낮추라고 바로 압력 들어올 텐데. 예.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인플레이션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어허. 그렇게 놓고 보면 최대한 늦출 겁니다.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아마 FOMC에서는 뉘앙스 자체는 경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물가와의 전쟁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좀 시장이 그 걱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좀 유연하게 우리 네. 그 금리 낮춰줄 수 있어라고 분위기가 잡히면 금 시장이 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양갈래로 갈라갈 수 있는 그런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3월 FOMC네요. 맞습니다. 네. 369, 12. 뭐 1년에 나오는 나오는 FOMC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369, 12 중에 이제 또 점도표도 나올 거고 경제 맞습니다. 전망도 예. 수정될 거고 하니까 네. 다음 주에 야 근데 참 FOMC 보통 한 2주 전부터 FOMC가 관건입니다 이 소리 막 하고 있는데 요새는 진짜 연준은 뒷전이네. 트럼프 얘기만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뭐 말이 바뀌다 보니까 예. 뭐 어떻게 근데 우리는 또 네. 내일 또 그겁니다. 옵션 만기이잖아요. 네. 그것도 369, 12월에는 뭐 내만의 날. 네. 뭐 이게 옵션 만기일 날 특히 쿼드러플 위칭 데이에 뭐 부닥거리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원위치 하긴 하니까 그거 합니다만 특별히 뭐 경기할 만한 건 없겠죠. 뭐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는 네, 뭐 옵션 그런 만기라 해서 뭐 특별히 제 뭐, 기억에 그날 뭐 다음날 엄청 걱정하고 뭐 이랬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아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대표님은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다만 걱정은 좀 하셔야 된다. 걱정.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이제 기술적 지표가 네. 투자 심리 지표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불베어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6개월간 장이 좋을 것 같아요. 불. 나쁠 것 같아요. 베어. 네, 네. 두 개의 이제 대답의 격차를 갖고 불베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역대급으로 지금 이게 하늘색 선입니다.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역발상, 그러니까 바닥 신호죠.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저 짙은 파란색 선이 뭐냐면 미국의 S&P 500의 PER. 향후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 정도로 거래되느냐 정도인데 보시면 이 정도 좀 시장이 다 배열어가 있으면 보통 지금 PER이 많이 내려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갭이 꽤 벌어져 있죠.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충분히 못 받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주어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그 사이 못했던 지역 다변화, 자산 가격, 자산 다변화를 꼭 한번 이번 기회는 좀 많이 좀 해주면 좋고 저가 매수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미국의 향후 올해 연말까지의 그런 전망 자체가 정말 많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자산 다변화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존에 좀 시장을 이끌어갔던 쪽에선 비중을 줄이고 맞습니다. 소외됐던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주식에 올인돼 있으면 예. 채권도 같이 좀 섞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채권. 같고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면 미국 장기 금리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거. 또 내지는 이미 주가 레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니면 단기채에 물을 갖고 롤오버하면서 쭉 끌고 가셔도 이미 금리가 높으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좀 더 확실한 데도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도 지금 너무 기술주, 대형주, 빅테크, 미국 빅테크 뭐 이런 주로 집중돼 있으면 좀 분산하실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커버드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투자돼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거 그 언더라잉 에셋인 그
투자 뭐 테슬라든 뭐든 이런 거 빠지면 다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 보장이 안 됩니다. 약간 ELS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세상에 이 완전한 것들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그나마 확실한 것 쪽으로 좀 투자의 포트폴리오들을 좀 보수적으로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아까 모가스테니하고 CT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쪽은 겨울이 다가오네, 어느 쪽은 겨울이 이미 지나갔네요. 늘 그렇습니다. 상대적이고 서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제 보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해서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업황을? 예,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네네. 왔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업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매출 증가율로 보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주황색 선이고 차트가 지금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요것이 전년 동 시점 대비 이제 증가율이거든요. 보시면 항상 모든 것에 앞서서 주가가 선행을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 지금 이미 그 마이너스권, 요거 제가 갖고 왔을 때가 지난주 정도 마무리인데 이 주말 이번 주 월화를 겹치고 나면 요게 마이너스 좀 내려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하반기로 갈 때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상승률이 증가율이 둔화될 것을 주가가 이미 어찌 보면 예고를 하고 있는 거다.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시티에서는 이제 윈터 is gone 해갖고 이제 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적어도 모든 것을 앞서는 주가는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매출 둔화를 염두에 두는 방향. 이거는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예. 그들의 주가로 지금 계산이 되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세계 반도체 매출이 따라가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CT의 기대대로 가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반대되는 그 의견의 차트도 있으니까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지금 미국발 어지러운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2% 상승하면서 2,55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1.25% 상승합니다. 현재 73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는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81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4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45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52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자제품과 기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부품과 우주항공, 국강, 해운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여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영향입니다. 이를 계기로 3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물꼬를 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건주 내에서는 아이톡시가 3.7% 강세입니다. 대동기어가 4% 오르면서 24,200원, 대동금속도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이 2.58% 상승하며 12,135원이고요. SG도 0.52% 강세로 현재 거래가 2,890원으로 집계됩니다.
원전주가 상승합니다. AI 시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섹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HD 현대가 최근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오늘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휴림 로봇이 3.67% 강세, 현대건설 1.47% 올라갑니다. 거래가 34,500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대 강세로 2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도 2.2% 오름세로 2,030원대, BHI가 1.39%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9,690원으로 집계됩니다. 로봇주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 중입니다.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오늘부터 개최되는데요. 국내외 대표 산업 자동화 제조업체들이 이 자리에서 물류 로봇과 협동 로봇 등 스마트 공장 솔루션과 자동화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에서는 T-로보틱스가 9.74% 추가적인 상승 보여줍니다. 13,62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로봇도 5% 강세로 23,100원, 대동기어가 3.6% 상승하며 거래가 24,100원입니다. 라온테크입니다. 2.87%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040원, 베노 TNR이 0.35% 오름세로 1,71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반도체 섹터 반등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인데요. 반도체 장비 쪽 흐름이 좋습니다. HPSP가 6% 강세로 현재 거래가 26,500원입니다. 리노공업 7.2% 상승합니다. 2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FST도 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만 700원입니다. 더불어서 라온테크가 2.87% 오름세로 1040원, 한화비전이 3.14% 오름세로 거래가 5만 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반등하고 있지만 앞서 속보가 나온 대로 트럼프발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은 유의해 주시고 시장 수급과 환율 보시면서 흐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혼란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가 또 하락하자 니케이 지수도 이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반면 토픽스는 0.27%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고 달러엔 환율은 148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닌텐도입니다. 닌텐도는 오는 4월 2일 닌텐도 다이렉트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2를 공식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닌텐도 스위치2의 사양과 출시 일정, 가격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판매량은 전작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토요증권은 출시 후 3개월 동안 600만 대, UBS증권은 800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닌텐도 스위치2가 침체된 콘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가 뛰자 일합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4위부터 2위까지는 니케이 2배 인버스 ETF들이 자리했습니다. 모두 매도 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행보에 지난주 글로벌 증시도 같이 휩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증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잘 버텨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일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도 했고 또 우려됐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유예된 점도 호재였는데요. 또한 증시가 좋지 못한 날에도 저점 인식과 일부 반도체주 반등에 낙폭을 줄이며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니케이 지수가 선방하는 모습 보이자 일합개미가 매도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엔화가 이제 완전히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의 환율은 한때 146엔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먼저 급격한 엔화 강세는 일본은행이 최근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또 봄철 임금 협상, 이른바 춘투의 결과를 앞두고 임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가 연이어 급락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진 것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쿄 일렉트론 소식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탈중국 기조를 보이면서 인도를 중심으로 급격한 재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도쿄 일렉트론도 인도 내 웨이퍼 제조 시설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향후 인도 내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 운영 전반의 확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도 진출이 현실화될 경우 도쿄 일렉트론은 인도의 제조 거점을 세우는 최초의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되는 건데요. 이는 인도에게도 호재죠. 인도 반도체 산업의 퀀텀 점프를 견인하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세븐일레븐 소식입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선 지주사인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미국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합니다. 미국 자회사 세븐일레븐의 기업 공개를 추진해 뉴욕 증시에 내년 하반기까지 상장시킬 계획인데요. 또한 이토요 카도와 외식 사업 등 비주력 사업을 묶은 중간 지주사 성격인 요크 홀딩스도 미국 투자 펀드인 베인 캐피털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출자에는 참여해서 지분 40%는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사는 이렇게 상장과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2030년까지 2조 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상장된 자회사를 잦은 폐지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적인 압박과 투자자들의 강력한 주주 환원 요구에 일본 기업들이 스스로 중복 상장을 해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건데요.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 폐지된 기업은 94개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20개는 경영자 매수 방식이고 65개는 인수 또는 모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상장 폐지됐는데요. 그중 일본 최대 유통기업인 이온도 자회사 이온몰과 이온디를 완전 자회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하죠.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이면서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었던 비트코인 지금 8만 2천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결정에도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시죠. 박승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승준입니다. 지금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상당한 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뭐 선거 기간 중에 코인에 대해서 아주 적극성을 띄었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게 거의 뭐 원위치 해버리고 알트코인은 더 시간. 교수님, 이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속도가 예.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거가 제가 볼 때는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너무나 이제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네. 보통 디지털 자산 같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위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그 메리트가 떨어지는 시장 자체 현재 네. 글로벌 네. 경제 리스크에서 혼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열기가 좀 주저하는 와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주저하는 이제 그게 시장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관세 전쟁에 의해서 두 번째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전략 자산화 정책에 대한 속도라든지 내용이 아직 구체화되는 게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발언들을 막 내놓고 했는데 네. 그거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떠나서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옳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단순한 뭐 자산이나 실내 자산이 아닌 전략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전략 정책을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속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늦고 있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제 그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네. 저는 시장 분위기는 이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기서도 이제 시장이 실망했던 게 추가적으로 뭘 더 산다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세금으로 안 사겠다는 얘기지. 예? 세금으로. 미국의 세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네. 매수하겠다는 것을 안 한다는 얘기지. 뭐 또 다른 방법은 강구될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범죄로 인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 정부는 팔았습니다. 그거를.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그거 선언을 했고요. 압류하는 거? 네, 압류하는 네, 거.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어떤 거를 아마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을 매수를 안 하겠다는 거는 세금으로 매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지금 크립토 서밋이 열렸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업계 반응은 어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크립토 서밋이 열렸을 때 시장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기대를.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가 얘기했던 친암호화 정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 목표라든지 네. 로드맵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약간은 좀 육성하고 규제 측면에서 약간은 규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의 명확한 어떤 시장의 예측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서밋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좀 안 좋은 거죠. 지금 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 미국에 예. 위원장이 바뀌면서 또 나름대로 이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 차이가 어떻게 지난번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였더라? 게리 겐슬러. 예. 거기 후임으로 이제 트럼프 출범하고 나서는 이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예, 맞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예. 그러면 지금 밈코인 규제 뭐 있었던가요? 미국에서도 예, 예.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지 네. 않습니까?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려면 네. 국가에서 정책이나 법 제도로 기반을 조성해 주는 측면이 있고 예. 그 산업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코인 규제라는 거는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밈코인이 항상 뜨다 보니까 네. 그럼 밈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를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이때 밈코인을 육성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밈코인에 대해서 생기는 사회적 역효과가 또 있을 네.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네. 관점에서도 그럼 이거를 규제를 먼저 할 것인지라는 양측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크립토 서밋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현재는 분명한 거는 크립토 생태계를,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 증권거래위원회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수장들이 했던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했고요. 네. 고소를 한다든지 네. 뭐 증권이냐 하는 데서. 근데 이제 그거를 트럼프 정부에서는 친암호화폐 인사로 이제 바꾼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육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크립토 서밋에서뿐만 아니라 방점을 약간은 육성에 대한 측면보다는 규제가 우선이라는 것에 약간 무게추가 넘어온다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민코인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규제를 하고 그 규제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그 규제를 통해서 건전한 시장을 육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아직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말 난 김에
예. 이 이제 시대 변화에 늘 이렇게 뒤떨어지는 꼰대스러운 질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이 민코인 말입니다. 예. 아닌 말로 트럼프 취임할 무렵에 그 멜라니아 여사도 네, 맞습니다. 그 코인 발행했다면서요. 예. 그걸 사는 사람은 뭘 보고 사는 겁니까? 이게 민코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네. 이 학자적인 관점에서도 네. 연구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왜 민코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왜 느낀 건 발행했는지도 궁금해요. 아니요. 사실. 제가 볼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문화 현상이라고 저는 문화 예, 현상.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 케이팝이 있으면 네. 문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물건들이 우리 그 덕후라고 할까요? 예. 그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한 그 포지션을 갖고 예.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 세상에서는 밈으로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혀 이해 못하는 저도 꼰대니까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옛날에 유명했던 카드 같은 거 카드 하나가 예, 예.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에도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 카드요? 예, 카드 하나가. 저희 어릴 때 무슨 뭐 유명한 연예인 책받침 같은 거 쓰면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럼 민코인도 코인만 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닐까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문화 형상이고 그 문화 형상을 위해서 하나의 밈코인 생태계가 창출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 이정민 앵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 SBS BJ 간판 앵커고 네.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민 앵커 보러 오겠다는 시청자분도 많으신데 그렇죠. 그러면 정민 코인 하나 발행하면 시총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아나운서분의 영향력과 영향력과 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인기가 얼마나 유지될지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민코인 그 아나운서님의 민코인의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10년에 갈지 20년에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그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코인 발행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시총 한 네. 200만 원?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더 될 것 같아요. 해볼까?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그리고 이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참 질문하면서도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이 미국의 이걸 갖다가 가상자산을 갖다 전략 비축해서 미국의 그 막대한 국가 부채를 뭐 갚는다는 둥 이걸로 뭐 중국을 갖다가 뭐 견제해서 아예 뭐 중국 갖다가 보낸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막 유튜브에 돌거든요. 예,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는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을 쓰면서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그냥 단순히 뭐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이다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안에는 사실 전략 자산이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정책 속에는 미래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산업 세상에서 자산의 개념은 뭐 노동 인구, 노동력과 뭐 그다음에 물질,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현재 인터넷 세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정보지 않습니까? 정보. 예, 데이터 정보를 네네네. 잡는 자가 네.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미래에는 단순한 정보나 데이터가 아니라 예. 그 정보 데이터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단순한 데이터로 보면 안 되시고요. 그 데이터는 가치가 있는 데이터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누구 건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단순한 네, 데이터도 네, 네. 물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디지털 자산 세상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블록체인 혁명에 의해서 탄생하는 미래 디지털 자산 세상에서 이제 어떤 국가가 주도권을 잡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은 저는 옳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그럼 구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는데 네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금이 옛날에 이제 그 전략 자산화 해가지고 금을 보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이 지금 제일 많은 건 중국이 엄청나게 금을 예. 지금 매입하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죠. 현재 그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한 보유를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채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때는 중국이 그 비트코인 채굴의 90%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한 50%에서 60% 사이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한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채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가 있는 거를 생산하는 사업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에 대해서 공급은 일정하기 때문에 수요가 촉발되면은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비트코인 전략 자산 정책을 썼는가는 제가 볼 때는 미중 간에 이제 그 일종의 보면 이제 패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패권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축통화 전쟁이 생기는 거라서 저는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쩐의 전쟁이었지만 네네. 이제 디지털 쩐의 전쟁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가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좀 잘 안 와닿아서 이게 우리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우리나라 지금 가상자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조차도 안 돼 있다는 느낌 없습니다. 없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네네. 디지털 자산을 이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를 부르는 예. 용어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유럽연합은 이미 암호화폐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연합은 그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용어에서 전 정부는 가상자산이라고 했고요. 네. 지금 현 정부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아직 법에는 왠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이라 하니까 이거 뭔가 예. 좀 속는 느낌. 아니면 그냥 크립토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암호라고 하면 약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이렇게 부정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 디지털 같은데요. 자산? 원래 국내 정부는 가상 자산이라고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가상 이런 실체가 없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네, 거에 네. 대한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도 맞는 예. 현상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마 이제 정설이 된 것 같고, 근데 아직 법에는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로 맞아요. 쓰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디지털 자산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비트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암호화폐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암호화폐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과연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포지션이 뭐냐? 예,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돼야 디지털 자산을 이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업체들에 대한 그 기준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디지털 산업을 육성이 예. 되겠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념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일단. 개념도 명확해지고 규제도 명확해지고 규제까지. 예, 육성 방안도 정확히 나오겠죠. 뭐 개념 정의조차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어쨌거나 한때 뭐 청년청에서 한때 뭐 코인 열풍이 불었고요. 예, 2018년대 한번 불었고 예.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예. 불고 있습니다. 또 그걸로 또 뭐 이렇게 외제차 빵빵 뽑아대는 청년들도 몇 있었고. 예, 예. 오죽하면 김치 프리미엄. 네. 네. 그 정도까지 있었는데. 그게 김치 프리미엄 같은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의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이 상호 분리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고요. 예. 지금은 상당히 그게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 그 말씀하시잖아요. 뭐 코인을 해가지고 나는 뭐 외제차 샀다. 뭐 근데 원래 그 벌었던 사람은 자랑하지만 잃었던 사람은 그렇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도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나는 이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그건 시장에서의 현상입니다. 네. 아니, 그 시장에 들어가서 돈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이 안 버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건 그냥 일종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 국가적인 어떤 뭐 정책적인 개념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도 시장은 섰고 한때 열풍이 불었고 그때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교수님 제가 가끔씩 그거 한 거 지난번에도 다른 코너에서 여쭙다가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는 해킹이 안 되는데 네. 그것까지는 뭐 인정하고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자꾸 이렇게 털리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이거 해결 안 되나요?
거래소는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하고 거- 상관이 없다 보니 예, 거래소는 일찍 보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IT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 됩니다. 예. 은행은 해킹을 안 당하나요? 당하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현재 IT 시스템이 보안에 대해서는 100% 안전하다는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한 해킹은 안 당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정보보안 체계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보안 체계 인증이라는 걸 만들어서 최소한 IT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은 이 정도의 정보 체계를 갖추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관리가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작년 원래 특검법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정보보호 체계 인증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인증, 그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현재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그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킹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해킹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이제 금액이 커서 문제죠. 금액이 커서 한 번 이제 해킹 당하면은 그렇죠. 금액이 커서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가상자산 많으신 분들은 빨리 그 콜드월렛으로 옮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디로 옮긴다고? 콜드월렛.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이제 예. 떨어진 거. 그다음에 예. 특검법에 의하면은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도 콜드월렛의 70%, 예. 하드월렛의 30%라고 예.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그래요. 아니 법인 가상자산 거래 시범적 허용한다는 건 이거 뭐예요? 어떻게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현재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입니다. 예. 예. 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투자 생태계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 계좌를 허용해 주면은 아무래도 투자 생태계의 자본의 규모가 커지겠죠. 예. 그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인 계좌 허용에 대한 것이 시범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법인 계좌 허용하는 기간도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은 만족을 못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속도가 과연 이게 시장에서 원하는 속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오늘 시장 좀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보니까 뭐 반도체 쪽 흐름 굉장히 좋아요. 뭐 온디바이스, CXL, HBM 다 좋고 외국인 또 매도 규모도 많이 줄어드네요. 네. 지금 백악관 앞에 세워놨던 그 테슬라 차량에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이 올라타서 아주 좋아하는 모습 사진도 보면서 이렇게 브로맨스. 하는데 경기 침체 올 것을 보느냐 할 때 나 그런 거 전망하는 것도 그렇죠. 싫어하고 뭐 하는데 오늘은 또 강하게 얘기하네요. 미국 호황이라고 침체 없다고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법이라고. 네. 예.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